칠판에 날짜 보니까 72일 남았네요. 자, 이제 2달 열흘 남았습니다. 자, 합격이 보입니까? 지금 70일이면요. 날짜가 무척 많이 남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여러분들이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또는 3월부터 시작했다. 이 조건만 해당되면요. 지금부터 70일 동안 밀어붙이면요. 동차 안 될 일이 없어요. 시간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약간의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슬로건입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에 시진핑이 있죠. 그분의 슬로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뜨더라고요. 시진핑의 슬로건은요. 바로 1대1로래요. 1대1로. 멋진 말입니다. 1대1로 이 말이요. 2013년도에부터 출발이 되고요. 언제까지인가 하면요. 2049년까지. 그러면 1대1로 하게 되면요. 중국에서 자, 유라시아 쭉 거쳤어요. 어디까지요? 아프리카까지요. 아프리카까지. 거대한 실크로드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실크로드를 만들겠대요.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2004년도까지 멋지게 만들어 보겠대요. 멋진 슬로건입니다. 여러분들은요, 10월 27일, 이제 72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짧지만은요, 슬로건을 정하세요. 어떻게 정할까요? 자, 앞으로 남은 2달 남짓, 시험 무조건 쉽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식 1차, 2차, 유시전 넘기는 거요. 조금만 신경 쓰면요,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여름만 부를 때요. 시간 충분합니다. 단 조건은요. 조건 별거 아니에요. 하루에 밀도를 높이자. 바짝 집중하세요. 하루에 밀도만 높이면요. 무조건 동차격에 그것도 우선 점수로 합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 절대 길이 끌지 마세요. 올해 가고 내년 가고 기회비용 너무 커요. 들어오면 끝내버리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는요. 요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깨면 늘 생각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야 너무 고마운 하루다. 하루 24시간이요. 하루 1440분입니다. 하루 86,400초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이 시간, 분, 초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강의 빼고는요. 하루에 밀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원래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72일 동안요. 하루에 밀도만 높여지면요. 우리 시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밀도를 높이세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밀도를 높이면서 시험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시험 우리 인간이 만드는 시험이잖아요. 아무리 어렵게 내봐. 까짓거 유시점 넘어가. 쉽게 생각하고요. 나올 거면 콕 집었어요. 공부하시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절대 짧은 시간 아니에요. 충분히 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 생각하면서 한 달 전에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도대체 나의 슬로건은 무엇이냐? 나의 슬로건요. 며칠 고민을 했어요. 제 슬로건 알려드릴까요? 절대 비웃지 마세요. 비웃으시면 안 돼요. 저의 슬로건은요. 숫자가 4개입니다. 3, 35, 100입니다. 제 슬로건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3년 내로 30억 만들기입니다. 5년 내로 100억 만들기예요. 저의 슬로건입니다. 비웃지 마세요. 예.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년간 준비해 왔고, 그래서 올해는요, 이 독서 무진장하고 있거든요. 예. 엄청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늘 아침에 오늘 주어진 시간, 분초 늘 떠올리면서요. 예. 계속 밀도를 높이자. 스스로 체면거려요. 나는 부동산 전문가다. 학교는 강의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토지, 경매, 상가, 정책, 시장 흐름 모든 것 전문가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 자신감을 키워요. 나는 부동산 전문가다. 계속 심어나거든요.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투잡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재테크는요. 예. 모든 걸 끊고 재테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실력이 갖춰지면요. 부동산 전문가라면요. 얼마든지 3, 30, 5, 100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 흐트러놨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72일 정말로 하루 밀도를 높여보세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합격하시면요. 남은 1년도요. 역시 도서량을 바짝 높여가지고 한 달에 10권씩 1년이면 120권입니다. 예. 관련 여러분 공부하듯이 책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도 1년, 2년 내에 충분히 전문가 가능합니다. 우선 당장 72일 동안요. 밀도 높이시면요. 우리 시험은 절대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예. 원래 무조건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힘내시고요. 예. 자, 그럼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요. 20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금융은 우리 시험은요.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적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은요. 겨우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다시 원위치 5문제, 6문제가 필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목차 01번 금융의 기초 용어 보게 되면요. 1번은 시험과 무관해요. 참고로 보시고요. 목차 2번 동그라미 지분금융, 부채금융입니다. 자,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이미 구별할 줄 아실 거예요. 지분금융은 배당이 목적입니까? 이자가 목적입니까? 배당이죠.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이자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분금융은 배당이죠. 첫 번째 항목, 주식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 발행 밑줄, 배당이 목적이잖아요. 또는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 밑줄합니다. 지분권을 판매 밑줄, 지분권 판매하면 역시 배당이 목적입니다. 시험은요, 두 번째 항목을 묻습니다. 두 번째 항목. 얘를 모두 밑줄 하세요. 리처,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모두가 배당이 목적이고요. 지분금융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부채금융은요. 이자가 목적이죠. 따라서 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저당 설정 밑줄, 이자가 목적입니다. 사채 발행 밑줄, 이자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밑줄합니다. 저당금융 상환사채 MB에서 저당담보증권이죠. AB에서 자산담보증권이죠. 또는 신탁정서금융 모두가 이자가 목적이고 바로 부채금융입니다. 3번 내려가죠. LTV와 DTI가 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원래도 예외가 없다면요. 무조건 계산 문제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역대 계산 문제 가운데 얘가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무료 계산 문제가 10번요. 엄청납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자, 1번 LTV가 나고 2번 DTI가 나요. 물론 공식 다 아시겠지만은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먼저 LTV예요. 다음에 두 번째예요. DTI가 나와요. 자, 여백에다 3번 추가해요. 3번은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1번, 2번 걸어서 묻죠. 1번, 2번이 아니면요. 1번, 3번을 걸어요. 1번, 2번 또는 1번, 3번 자료 주어지면서 무엇을 구하시오? 대출 금액 구하시오. 대출금 묻습니다. 근데 요즘 시험은요. 대출금인데 추가 대출금. 예를 뭐래요? 추가 대출금. 요 문제가 몇 번? 10번 나왔습니다. 공식만 떠올리시면 돼요. 자, LTV는 분모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분자가 대출금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에서 LTV를 60% 정했다. 60% 잡을게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 가격 5억입니다. 5억에 60%가 얼마예요? 3억이죠. 3억 대출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 DTI입니다. DTI는 바로 분모가 연소득이죠. 분자는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여기에다가 기존 부채 고려하죠. 결국 DTI는요. 연소득 통해서 대출금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구했다면요. 계산 한 번 더 응용합니다. 자, 양주 딤플 마시자, 윈저 마시자. 윈저. 따라서 윈저하게 되면요.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저당 상수가 돼요. 이렇게 윈저하니까 대출금이 나와요. 숫자 넣어볼까요? 5억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의 연봉. 자, 연봉이 5천만 원 잡을게요. 이때 은행에 주어진 DTI를 50% 잡을게요. 5천에 50%가 얼마예요? 2,500이죠. 원리금이 2,500 상환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요. 기존 부채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 부채가 없다는 전제예요. 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맞냐? 얘가요. 1,000만 원 있다면 얼마가 되겠지? 1,500.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없으니까 2,500입니다. 없다고 봐서 이대로 가져와요. 윈저. 얼마? 2,500입니다. 그럼 주어지는 저당 상수를 10% 잡을게요. 0.1입니다. 얼마가 돼요? 2억 5천입니다. (3억) 나왔죠? 2억 5천 나왔다. 은행은 많은 거 빌려줘요? 적은 거 빌려줘요? 적은 게 정답입니다. 다시. 자, 은행에서 얼마 대출이 가능합니까? 2억 5천이죠. 2억 5천 대출 가능한데요. 이미 기존 대출, 이미 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요거 빼야지. 추가 대출 얼마? 빼니까 1억 5천이지. 그래서 최근 시험은요. 그냥 대출금이 아니고 항상 추가 대출금입니다. 추가. 그래서 이만큼 받았으니까 추가로 얼마 대출 가느냐. 최근 시험은 자꾸 추가 대출을 묻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 다음 세 번째,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 공식 암기했잖아요. 뭐? 선두부. 그러면 선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 똑같은 말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역시 원리금을 제대로 구하면 돼요. 이것을 X라고 두는 거예요. X. 그러면 자료는요. 순영의 소득이 얼마 숫자 주고요. 그다음에 얘가 또 얼마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X값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있다면 그대로 또 윈자하면 돼요. 윈자가 되면 대출금이 납니다. 예배값이요. 여지껏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엄청 나왔어요. 10번 나왔어요. 무려 10번. 10번 나왔는데 예배 없이 공식만 알면 답이 그대로 딱딱 떨어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왔다면 꼭 득점하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목차 02번 넘어가죠.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저당 상환 방법은요. 앞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요. 무조건 납니다. 필수 출제. 자, 한 문제뿐만 아니라 두 문제로 잘 나와요. 가장 중요합니다. 1번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있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입니다. 여기서 무려 문제는 18번 나왔어요. 엄청 나왔습니다. 다음에 2번 이자율 조정 방식에 따라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인데 얘는요. 단독 문제가 2번밖에 안 나왔지만 지문은 엄청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요. 크게 3가지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1번, 2번, 3번 있죠. 1번 보게 되면 이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괄호를 밑줄 하세요. 저당 상수를 적용한다 밑줄. 원리금 구할 때 저당 상수 개수를 쓰게 되고요. 자, 2번과 3번은요. 그림을 먼저 떠올리자. 그림요. 그림도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세로축은 원리금이 되고요. 가로축은 융자 기간입니다. 그러면 매 기간 원리금이 일정하다.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이때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자, 많다가 점점 적어지는 게 이자가 돼요. 처음에 적다가 점점 많아지는 게 원금 상환입니다.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요. 우리 시험은요. 얘가 출제가 잘 돼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는 원금이 적다가 갈수록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이다. 해서 이 지문이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2번과 3번입니다. 그럼 2번 볼게요. 대출 초기에는 초기 동그라미. 이자 비중 높다 밑줄. 이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후기 동그라미. 후기는 밑줄입니다. 원금 비중이 높다. 원금이 많잖아요. 3번 모두 밑줄 하세요. 자, 월 불입액은 고정이 됐다. 이거죠. 원리금은 일정하다. 월 불입액 고정입니다. 이꼴. 자, 원금은 점점 증가하죠. 원금은 점점점 증가하고요. 이자는 점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풀어서 쓴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요.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역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돼요. 원리금은 체감합니다. 얘가 바로 원금 균등 상환인데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파란 수평선이 얘가 원금이 돼요.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는데 원금을 갚아 나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이자가 적어집니다. 빚금 징계 이자가 되고요. 합치니까 원리금은 체감합니다. 그래서 3번 모두 밑줄 하세요. 월 불이백은 감소된다. 즉 원리금은 체감하잖아요. 이꼴 원금은 일정하죠. 원금 고정이 되고요. 플러스 원금 갚는 만큼 이자만 감소합니다. 합하니까 원리금은 체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최정식 상한입니다. 최정식 상한 그림 볼까요? 원림이 점점 최정이 됩니다. 최정식 상한입니다. 그러면 원금 이자를 보게 되면 처음에 많다가 점점 적어지는 것이 바로 이자가 되고요. 다음에 점점 많아지는 게 원금 상한입니다. 물론 은행은요, 처음에 이만큼 원리금을 받으면 되겠지만은요, 실제로 편리 많이 봐주죠. 원리금을 요것만 받잖아요. 이만큼 받을 걸 작게 받으니까 은행은 처음에 손해보죠. 초기에는 손해를 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부의 상한이죠. 따라서 초기에는 은행이 손해보더라 부의 상한을 초래합니다. 그럼 내용 볼까요? 최정식 상한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여러분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지문이 가장 중요할까요? 몇 번 지문요? 예. 4번, 2번인데요. 자, 정답은요. 4번은 거의 안 나왔어요. 늘 묻는 게 2번 물었습니다. 2번 쉬워요. 여기다 눈에 힘을 주시면 돼요. 2번 보게 되면 장래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증가 동그라미. 증가가 예상되는 밑줄입니다. 젊은 봉급자들에게 유리하다 밑줄 또는 신혼부부죠. 그럼 어떻게 묻느냐. 예를요 왔다 갔다 말이에요.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데 소득 감소가 감소 틀린 말입니다.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 틀린 말입니다. 은퇴 예정자가 아니고 젊은 층 신혼부부가 유리합니다. 요 지문이 가장 잘 나와요. 3번 보게 되면 주택의 보유 예정기간이 짧은 사람이 유리하다. 짧은 사람이 유리하고요. 4번도 밑줄입니다. 초기는 은행은 손해본다고 했죠. 부의 상한을 초래합니다. 까지 보시고요. 자, 이상 세 가지를 보시면서 이제 합쳐봅니다. 자, 모두 합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세로축은 원리금입니다. 가로축은 용자 기간이 되고요. 합치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상한요? 원리금 균등상한. 얘는요 원금 균등상한. 얘는 최정식 상한입니다. 다시 무슨 상한? 원리금 균등상한. 얘는요 원금 균등상한. 얘는요 최정식 상한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는 초기죠. 얘는 후기잖아요. 따라서 초기와 후기에 서로 크기가 달라지더라. 따라서 초기에 원리금 가장 큰 것이 1등 원금 균등, 2등 원리금 균등, 가장 작은 것 최정식 상한. 초기에 큰 순서 원금, 원리금, 최정식입니다. 다시 후기에 원리금 가장 큰 것 최정식 상한, 두 번째 원리금 균등, 가장 작은 것 원금 균등 상한. 이 크기가 아주 잘 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이어서 목차 2번 내려가죠. 이자율 조정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죠.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인데요. 고정이자는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되 자, 가장 중요한 것 메모합니다. 그러면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고정이자일 때 시장이자와 저당이자를 비교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자가 작을 때,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또는 시장이자가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하게 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시장이자가 낮을 때 차입자가 조기상환하게 됩니다. 바로 뚫리시고요. 거꾸로입니다. 바꿔볼까요? 시장이자가 너무 높게 되면요. 고정금리인 경우에 은행은 손해보죠.
대출자. 손해보더라. 은행은요,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고정이자인 경우에야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조기예상은 하게 되고 시장이자가 그걸로 높다 상승하게 되면 은행이 손해보더라. 대출자는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변동이자 내려가죠. 변동이자는요. 1번 어휘 보니까 박스 네모요. 변동금리 이꼴 단어 밑줄 아세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돼요. 아래 항목 2개 있죠. 기준금리는요. 또 단어 2개 밑줄입니다. 양도성 예금정서 CD금리 그리고 코픽스 자금조달 비용지수를 말이요. 얘만 낮다 모두가 기준금리가 되고요. 다음에 가상금리는요. 차입자의 신용 밑줄, 차입자의 신용. 이것이 반영된 것이 가상금리가 돼요. 2번도 아주 자주 나와요. 초기에는 초기 동그라미. 모두 밑줄입니다. 고정금리가 높고 변동금리가 낮아요. 아주 잘 나옵니다. 3번도 두 줄 모두 밑줄 아세요.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신속히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그만큼 대출자, 은행은 조정주기가 짧은 주기를 원하니까 그만큼 유리합니다. 아래 여백에다가 하나만 보충하면 뭘까요? 바로 가격 수준 조정 조당입니다. 그러면 가격 수준 조정 조당은요. 첫 번째,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것만큼 이자를 올리는 게 변동이자인데요. 인플레만큼 이자를 안 올려요. 이자를 올린 것이 아니고 저당 잔금을 조정하죠. 이자율 대신에 저당 잔금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저당 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가격 수준 조정 조당입니다. 이자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요. 인플레가 없다고 했을 때 바로 실질 이자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인플레가 없다고 했을 때 실질 이자를 적용하지. 틀린 말은요. 명목 이자가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 상환 방법까지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문제 풀이 통해서 확인합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언제 나왔죠? 28회. 작년 레벨입니다. 아마 작년심이 전반적인 평가가요. 학교론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계산은 10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흐름을 예상하자면 작년보다는 좀 더 쉽게 나올 전망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가지고요. 자, 이런 문제도 이보다 비슷한 레벨로 나눠보시면 돼요. 어렵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틀린 것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조인터벤처는 지분금융에 속한다. OX. 맞죠? 맞습니다. 배당이 목적입니다. 2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커진다.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커진다. 맞잖아요.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3번요. 주택담보노후연금, 줄이면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은 자, 연금 개시 시점에서 주택 소유권은요, 연금 지급기관에게 이전한다. 아니죠. 주택 소유권은요, 계속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죠.
해서 이전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은요, 소유권은 소유자가 가지고요. 다만 한 주금에 1순위 건저당만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1순위 건저당만 설정하고요. 소유권은 계속 소유자가 보유, 가져갑니다. 틀렸습니다. 3번요.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 MBB는요, 투투투입니까? 발발발입니까? 발발발이죠. 따라서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시혜모 다계층 채권은요, 동일한 저당 풀에서 상한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MBS를 발행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은 3번 틀렸고요.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부채금융을 모두 고른 건 묻습니다. 부채금융은요,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이자. 그래서 부채금융만 고르면 되겠네요. 기업번, 조인터벤처는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 니은번, AB에서 자산 유동화증권은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금융이죠. O가 되고요. D급번, 주택 상환사채는 무슨 금융? 부채금융, 이자, O가 되죠. 리얼번, 공모연 정제는 무슨 금융? 지분금융, 배당이죠. X. 다섯 번째, 부동산 신디케이터는 지분이다, 부채다? 지분금융, 배당이죠. X. 따라서 부채금융은요, 니은번과 D급번이죠. 정답 3번입니다. 문제 5번 볼게요. 자, 주택담보대출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가 다른 말로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따라서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는 그만큼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당연히 상승하죠. 하락한다 틀렸죠? 당연히 상승합니다. X. 2번.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요? 낮아요? 고정금리가 높다. 맞죠? 정답 2번이네요. 정답 2번 옳은 것. 3번요. 주택담보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줄어든다. 틀렸죠? 수요는 증가합니다. X. 4번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서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면요. 은행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를 크게 보죠. 은행은 손해가 되고요. 차입자는 이익이죠. 바뀌었네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고 차입자가 이익입니다. 틀렸습니다. 5번요. LTV. 자,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은행은 50% 비용보다 70%, 90% 해주는 만큼 금리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금리는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 되고요. 이어서 문제 5번과 7번은요. 정말 중요해요. 계산 문제 최근에 연타 10번 나왔잖아요. 원래도 예배가 없다면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적어드렸죠. 1번, 2번 걸든지 1번, 3번 걸어서 대출금 구하시오. 요즘 문제는 항상 추가 대출금 묻습니다. 요거 푸는 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공식만 떠올려주고 숫자만 넣어주면 답이 딱 정해집니다. 여지껏 이 공식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요.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 6번이죠. 언제 나왔습니까? 28회 작년. 7번은요. 27회 계속 나왔잖아요. 다시 6번 문제는 28회 작년에 나왔는데요. 항상 보기 박스 보고 이거부터 판단하세요. 1번, 2번 거는 건지 1번, 3번 거는 건지. 자료가 1번, 2번입니까? 1번, 3번입니까? 1번, 2번이죠. 그래서 LTV와 DT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이것만 딱 돌리면 돼요.
다시 7번요. 7번 문제는요. 1번, 2번 걸어요. 1번, 3번 걸어요. 1번, 3번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부채 감당률 걸고 있잖아요.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예의하세요. 무조건 공식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자, 문제 6번입니다.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 7천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뭡니까? 이미 얼마 받았죠? 7천만 원 대출 받았대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무엇입니다? 추가 대출 금액입니다. 박스 보고요. 숫자만 넣어줘요. 첫 번째, 담보 부동산 가격은요 5억이죠. 부동산 가격 5억입니다. 계속 숫자만 넣어줘요.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요. 자, 연소득 얼마? 6천만 원. 연소득 6천만 원입니다. 내려가세요. 저당 상수가 0.1이죠. 저당 상수가 0.1 나왔잖아요. 내려가세요. 대출 승인 기준은요. LTV가 50%, DTI가 40%입니다. LTV가 50%, DTI가 40%입니다. 다 적었어요.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만. 5억에 50%가 얼마? 2억 5천. 다시. 연소득 6천인데 40%죠. 6천에 40%가 얼마? 2,400이죠. 계정모자자가 없으니까 0입니다. 원리금 2,400입니다. 그들은 뭐 윈자자. 원리금 얼마? 2,400입니다. 나누기 0.1 얼마? 2억 4천입니다. 많은 거 빌려줘요. 적은 거 빌려줘요. 적은 거 얼마? 2억 4천입니다. 이미 7천 대출 받았죠. 그러면 추가 대출 얼마 빼니까? 1억 7천입니다. 정답 1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아무리 섞어놔도요. 숫자만 넣어주면 무조건 답이 나요. 7번입니다. 똑같아요. 7번은요. 1번하고 3번 그렸잖아요. 1번, 3번.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똑같이. 똑같아요. 7번. 시장 가격이 5억이다. 시장 가격이 5억입니다. 선영업 소득이 연 1억이다. 선영업 소득이 연 1억입니다. 상가를 보유하는 A가 추가 대출금은 얼마가요? 추가 대출. 박스 봅니다. 연간 저당 상수가 0.2죠. 그러면 저당 상수가 0.2래요. 내려가서 대출 조건은요. LTV가 60%, 부채 감당률이 2입니다. LTV가 60%, 부채 감당률이 2가 나왔습니다. 내려가서 상가의 기존 대출 얼마? 1억. 기존 대출 1억. 계산만 남았네요. 계산. 5억에 60%가 얼마? 3억. 다음에 자, X 갖고 하자. 원리금.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넘겨주면 돼요. 2X 이꼴 1억입니다. X 값 얼마 나오죠? 5천만입니다. 따라서 원리금은 5천만 원 나왔고 그들은 뭐 윈자하는 거예요. 원리금 얼마?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0.2 하니까 얼마가 나오던가요? 2억 5천이죠. 3억 빌려줘요. 2억 5천 빌려줘요. 2억 5천요. 이미 1억 대출 받았죠. 초과 대출 얼마? 1억 5천.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예배값이요. 여지껏 문제가 몇 번 나왔지? 10번 나왔다. 10번이요. 그대로 숫자만 넣어주고 계산만 하면 문제가 답이 딱딱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예배가 없습니다. 이대로 푸시면 돼요. 따라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문제 8번 볼까요? 8번. 8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그럼 옳은 것. 자, 박스에 항목이 4개 나와요. 문제 형태를 보시면요. 아, 옳은 것, 틀린 것 물으면서 박스에 항목을 몇 개 주더라? 4개 주더라. 이런 스타일 문제가요. 어디서? 방금 금융, 어디서? 투자, 다음에 개발. 이런 쪽에서 박스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하나씩 볼까요? 기억번. 상한저택 원리금 상한액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 크다. 상한저택 원리금 나왔죠? 상한저택 원리금. 하면 어떻습니까? 원금이 가장 크고 얘는 작잖아요. O입니까? X입니까? X.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 X입니다. 미연번. 최정식 상환 방식은 미래소득 감소 틀렸지. 미래소득 증가. 증가가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가 아니고 젊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신혼부부죠. 따라서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봉급자들에게 유리하죠. 틀렸습니다. 디귿번요. 원금균등 방식은 매기산업 원리금은 점차 감소한다. 10번 볼까요? 원금균등산업 매기 원리금은 점차 감소한다 해서 체감식 맞네요. O입니다. 리얼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산업 원금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나왔죠? 원리금 균등 상환 매기산업 원금은 점차 늘어난다. 자꾸 나오잖아요. O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요. 디귿번과 리얼번이죠. 정답 5번입니다. 자, 문제 12번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